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원유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는 사람이 돈을 받는 초유의 사건 한마디로 원유를 가져가세요. 우리 돈으로 4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건데 이유부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국제 유가는 2달러가 오른 예, 배럴당 13달러였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날에는 배럴당 55달러가 폭락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83년도에 원유 선물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론상 존재하는 마이너스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상당히 놀랬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인수수조가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선물 거래 구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5월물 WTI 선물 정산일 같은 경우는 4월 25일이지만 선물 시장이 3일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마지막 날은 21일이었습니다. 원유 거래는 헤지 펀드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결제 방법은 거래 마지막 날 5월물에서 6월물로 교체하기 위한 반대 매매를 실시하고요. 차익만큼 결제하는 방식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6월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은 5월물 거래가 종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 원유를 전달받는 방식인데요. 현재 비싼 보관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적은 거리지만 마이너스 청산한 게 낫다고 보고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상 초유 처음이었던 일이어서 모 증권사 MTS는 지금 뭐 먹통이 되는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 마이너스 가격을 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자주 볼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예. 원유 수요보다는 공급이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6월물 결제일이 20일 전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가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원유 비축 시설은 현재 12억 배럴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인데요. 현재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비축 탱크, 파이프라인, 정제 시설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꽉꽉 눌러서 비축하는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달이 되면은 저장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원유 생산 비용보다는 저장 비용이 지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코바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하루 3천만 배럴 정도 수요 감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6월 달이 되면은 석유 시장은 심판의 날, 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그런 위험 상황인데요. 지옥의 문이 열리기 전에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유가 안정의 최선책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 원유 소비국들이 나서서 비축용 석유를 도와주지 않으면 현재 유가 하락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증이 WTI나 브렌트유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WTI가 이번에 마이너스를 가고 가장 낙폭도 컸단 말이죠. 유독 WTI가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북해산 브렌트 원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 원유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WTI 같이 오버슈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WTI 가격보다 높은 거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진류인 WTI 같은 경우에는 유황 성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많이 채취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은 조업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국 석유 산업의 특성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유가가 폭락이 해서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미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또 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황 성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는 상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종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굴 단가가 쌀뿐만 아니라 생산을 중단하기도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10달러대입니다. 한마디로 생산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가격이고 뭐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가격인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대책은 지금 딱히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큰 저장 시설은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위험 수준까지 저장량이 올라왔는데요. 몇 주 뒤에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유 소비국들이 나서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묘책이라는 것은 해상 유조선을 좀 쌓아놓는 방식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천이라든지 울산 쪽에 대규모 해상 길목이 있는데 여기에 고물 유조선을 싸게 빌려다가 계속 정박해 놓는다면은 아무래도 환경 단체가 반대를 할 것이고요. 또한 항만청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주 석유를 해상에다 저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 배럴 정도고요.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저장을 시켜도 50만 배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벌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요.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는 더 이상 원유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오버슈트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원유와 관련된 급등락 현상도 앞으로 자주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무래도 원유 가격 폭락은 일시적인 수급 왜곡이라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유럽 같은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유가는 기업 실적의 호재이기도 하지만 너무 급락하는 사정에서는 현재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자원국뿐만 아니라 수입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원유 쇼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에 세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원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종합상사, 비철금속 쪽과 관련해서는 거액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부가 원유 비축을 116일 정도 그리고 민간인은 117일 정도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고 부분도 50달러, 뭐 40달러 대 갖고 있던 재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거액의 재고 평가 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유가가 하락한다면은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석유 제품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동산 산유국의 이쪽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쉐 오일 기업들이 파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요. 투자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신용위기 발생을 경고한 투자 펀드들이 자금 철수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이라면은 연준조차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가 하락이 길어진다면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도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투자 펀드의 환매 움직임이 진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펀드의 환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기원으로 인해서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이나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강화됐습니다. 반면에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유동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쪽과 관련해서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보다 오히려 더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투자 펀드들에 대한 해지성 현금화 작업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엔드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혼란의 한중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 펀드를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쪽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한 그 주식을 파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펀드들이 76개가 투자자의 현금 요구에 즉시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먼저 영국의 부동산 펀드, 북유럽의 정크 펀드에 투자하는 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의 신용 불안이 결국은 뉴욕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했던 그 정크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증권화 상품들 같은 구조화된 파생 상품 쪽이 유동성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앞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 발생지를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중국 때리기다 이렇게 뭐 합동으로 나섰다 언론사에서 표현들을 하는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 그 매일같이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자주 이후부터 계속 시찰해 왔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성 때문에 미 정부에 주천해나 경고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그 갔던 미국 그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박쥐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과거 사스 때와 같은 새로운 유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그 개발이 됐던 만큼 미국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중국을 지목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 아미노산 염기 서열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 배열이 무려 15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연상에서는 이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박쥐의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끼워 넣지 않고서는 이렇게 발생할 수 없다는 거고요. ACE2라고 하는 수용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인체에 뿌리 쉽게 내리기 위해서 그 조작이 돼 있고요. 또 면역 세포를 공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쉽게 손상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에이즈를 심어서 백신을 만들 수 없게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의 이런 능력을 뽐내려 했던 것인지 또 실수였는지 중국이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미국 주장대로 좀 발원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모든 증거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예. 쪽으로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바이러스 존재가 첫 확인된 곳이 우한 그 해산물 시장이고요. 우한에는 이런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조작하는 개놈 연구를 중국에서 계속 해왔다는 점, 또 국제학술지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은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가 또 안전 대책에 소홀하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입출입자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기술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또 필기 관리도 안 돼 있고요. 라벨을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병용균과 관련된 제거 목록, 또 사고 시 대응 훈련, 또 비상 대응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됐던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이렇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그 소송이 본물 터듯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방 국가들의 자국 때리라고 보고서 아무래도 강경히 나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그 향후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